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해주신 홍석준 의원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국회가 이제 며칠 정도 남았나요? 예, 21대 임기가 그 5월 말이니까 이제 예. 한 달 남짓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번에 참 정말 보람도 차셨을 것 같고 아쉬움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감이 어떠신지요? 보람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 네. 저희가 2020년 이제 6월 1일 이제 개원되고 정말 그 상임위원회 이 배정 문제부터 해서 예. 정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밀리다가 윤석열이라는 아주 혜성같이 나타난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권 교체를 이제 했다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어떤 그 방송 출연을 통해서 민주당과 네. 문재인 정부를 비판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또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의미 있는 법안을 제가 많이 대표 발의해서 좀 통과도 좀 시켰습니다. 이제 근황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경선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단수 추천되고, 사실 한 열흘 정도는 사실 멘붕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대통령 윤석열 정부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대구 경북에서 첫 번째로 지선을 하면서 대구선대본부장을 끝까지 해서 정권 교체도 역할을 했고, 방송 현재 출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민주당과 싸우고 윤석열 정부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국회에서도 그 많은 어떤 법안이나 이런 어떤 예산 확보, 특히 당의 많은 또 특위, 예를 들면 그 수도권의 어떤 그 뉴시티 특위라든지, 또 후쿠시마 관련된 우리 바다 지키기 TF 특위라든지 이런 특위를 많이 하면서 당의 어떤 활동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 어떤 경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영아 변호사의 어떤 단수 추천 결정되고는 저도 멘붕이 빠졌고,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저희 어떤 지지자들도 상당히 좀 멘붕에 이제 빠져 있다가 당에서 이제 중앙선대위 상실에 와서 좀 그 일을 해라,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3월 말에 국회의장하고 함께 영국, 독일, 네덜란드 국회 출장까지도 이제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가기도 좀 싫었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당이 이렇게 그 필요로 할 때, 특히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제가 비록 공천을 못 받아서 누구보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당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 끝에 상황실에서 상황실 이제 부실장으로 나름대로는 좀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양문석, 김준혁 그 민주당의 후보들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가 기자회견도 가지고 계속 노력을 좀 했는데, 그래도 참 아쉽게 저희가 4.10 총선에서 좀 참패를 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도 좀 죄송하고, 그리고 결과도 좀 너무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평소에 또 신념이 저희 어떤 주장보다는 저희 어떤 책임을 좀 다하자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남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그 의원님께서 경선에 임하시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의정 활동을 좀 알리고 이렇게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물며 의원님 이게 당사자는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 의원님께서 이제는 정말 이제 기분이 안 좋아져서 영영 이제 아예 선거를 듣지 않고 떠날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선대위에 더 중책을 맡아서 더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이게 이런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제가 참 사람을 잘 바꾸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꼭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이제 좋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또 이 결과는 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참패의 요인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의원님께서는 당시 이제 부실장으로서 그 당시 어떤 좀 문제 의식을 느끼셨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참패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가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참패의 결과를 그냥 가서는 되지 않고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책임이다.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21대와, 비교를 하면, 일단, 언론 환경이 21대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MBC 말고는 언론 환경도 좋아졌고, 예. 두 번째는,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좀 정책적 공세를 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또 공약도, 물론 예를 들어서 도심철도의 지하화라든지 또, 네. 국회, 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건데, 좀 아쉬운 것들은 이런 정책 공약을 좀 더 공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어필하지 못했다. 이런 건 네. 누구보다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당의 또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재난지원금이라서 네. 돈을 막 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었지만, 일단 민주당의 어떤 그런 수단이 봉쇄된 것도 저희들로서는 엄청난, 유리한 점이죠. 물론 이제, 저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떤 어려움 같은 경우, 네. 물가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를 어쨌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또 두 번째 사실은, 저는 이종섭 장관의 문제라든지 항상무 수석의 이런 문제도 부적절한 발언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아쉬웠던 게 의정 갈등입니다. 의정 갈등. 왜냐하면 의대 정원 문제는 2월 초만 하더라도 갤럽 여론조사에 하면 70~80%가 다 네. 찬성하는 이슈였는데, 이게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지금 의료인들이 한 13만 5천 명 되는데, 이분들이 원래 사실은 우리 진영을 네. 지지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서게 하고, 또 네. 이분들의 같은 병원의 종사자들이라는 가족들이 돌아선 것도 물론이지만, 또 병원에 갔을 때 의사도 만나기 힘들고, 수술 날짜도 자꾸 딜레이 되고, 이러니까 그 환자들, 그리고 환자 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다 집권 여당이 이것도 해결 못하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실은 의정 갈등은 정말, 이번 총선에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가장 부정적인 이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1대 비교를 하면 저희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한 이슈도 굉장히 많았다. 자, 이제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문제가 뭐 있었느냐 이런 걸 정말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선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거 전에 있던 지역에 있던 이런 어떤 관리의 문제, 네. 공천의 문제, 그 다음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선거의 어떤 운동, 선거 캠페인의 문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지역 관리 면에 있어서는 특히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 지금 123석으로 절반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도권의 성패가 전체 어떤 성패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도권 선거가 갈수록 지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도 서울과 경기도가 확연히 다른데, 앞으로 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당원이라든지 지역 기반 자체가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취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그 관리를 하고 또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 몸값을 높여주느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당협위원장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돈 들고 시간 드는데 갑자기 또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떤 예. 지역의 당협위원장 원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빈곤의 악순환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도 시기도 더 빨리 해야 되고, 네, 더 많이 당협위원장의 관리, 지역구 관리를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더 해야 된다는 게 측면이 하나 있고, 공천 역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천이라는 게 그 지역에만 공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정 지역이 공천했을 때 과연 전체, 전국 선거 네.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맞습니다. 것을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숙제를 해온 어떤 그런 사람의 숙제 검사만, 공간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적절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당의 당세 강한 TK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예를 들면 대구에 누가 됐을 때 전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TK 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예를 들면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이고, 선거 때도 아무래도 좀 그 당선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전체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방송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슈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공천을 해야 된다, 공천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선거 뭐 운동에 있어서도 참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밖에 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톱의 어떤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이번에 많이 노출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게 전적으로 100%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공관위가 아무래도 좀 정치의 경험이 없는 이런 이제 정치 외부 인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영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공천 그 하나만 보고선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공천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천을 받고 나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국회에서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누구를 뽑냐 마냐가 아니라 이 4년간의 이 사람의 이런 비전, 미래를 보고선 공천을 줬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도 참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끊임없이 이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이런 결과가 아주 안타까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참 저희 유권자들, 특히 이 지지층의 이런 참 눈높이는 상당히 매섭구나, 이것을 때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 이제는 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특히 지지자분들을 더 무서워하고 더 낮은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